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S사의 법인카드를 사회이사 퇴임 후에도 최근까지 수천만 원어치를 사용한 정황에 포착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광주를 찾아 전두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계약한 요소 2.5개월분 가운데 일부가 우리나라로 출발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한국의 요소수 대란에 대해 자업자득이라고 했습니다. 마차 환자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인턴이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병원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대인 460명으로 누적 집계됐습니다. 의료계는 내일 일부 파업에 들어갑니다. 4사의 차량 결함을 내부 고발한 전직 현대차 직원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우리 돈으로 약 282억 원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공시가 1억 원 이하 아파트에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로 분석되는데 정부는 부랴부랴 집중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부지사로 발탁되기 전 한 기업의 사회이사를 지냈는데 이 일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 단독 보도로 오늘 뉴스9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화영 킨텍스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기업은 일단 S사라고만 하겠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 부지사로 발탁되기 전 이 S사의 사회이사를 지냈는데 사회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즉 부지사가 되고 난 뒤에도 이 회사에 법인카드를 계속 써온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회이사로서도 이사장만 특별하게 법인카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일을 단순한 법인카드 부당 사용 정도로만 봐야 할지 아니면 다른 맥락의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먼저 이채현 기자의 단독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는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상장사인 S사의 사회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평화부지사로 발탁돼 2020년 1월까지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그 방북 초청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북측에서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S사의 사회이사를 퇴임한 뒤에도 계속해서 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S사 사회이사를 지낸 한 인사는 통상 사회이사는 법인카드를 안 주지만 이화영 대표에겐 지급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인카드는 S사 임원 명의로 발급된 것이었는데 S사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관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2달 전까지 이 카드로 대형 쇼핑몰에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수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럼 최근까지 이쪽이랑 소통하신 적도 없으세요? 네네. 전화 거신 적도 없으시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하지만 S사 측은 취재진이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이 대표가 회사 임원과 동행하면서 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 S사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 외에도 이재명 후보 관련 인물들이 여럿 얽혀 있습니다. 과거 이 후보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S사와 그 계열사 곳곳에 사회이사 등으로 포진해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기도 하죠. 이어서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S사는 2017년 3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사회이사로 영입했습니다. 이듬해 이사직을 사임한 이 전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거쳐 킨텍스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S사 계열사인 V사에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 2심 재판 변호인단에 참석했던 이모 변호사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회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역시 이 후보 변호인단이었던 남호 변호사와 조모 전 경기도 정책수석은 비슷한 시기 S사의 다른 계열사인 N사 등기부 등본에 사회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S사가 계열사 사회이사 보수를 주는 방식으로 이 후보 변호사비를 대납한 게 아니냐면서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재판을 수없이 치르고도 재산이 증가한, 적어도 재산이 줄지 않는 이화영 대표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이모 씨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천화동인 1호 대표를 맡아 경찰과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예,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더 자세한 맥락은 이 문제를 취재한 이채연 기자에게 직접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 이화영 대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네, 이화영 대표는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을 지냈는데요. 예. 대표적인 친노 인사이자 이해찬계로 불렸지만 2018년 이재명 후보 경기지사직 인수위 시절부터 힘을 보태 측근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뒤 평화부지사에 이어 킨텍스 대표를 잇따라 맡은 것도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를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 취재에 대해서 이화영 대표가 어떤 해명을 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취재 초반부터 사실 확인을 요구하자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5시쯤 취재진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대신에 내일이나 모레 만나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이렇게만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S사 측은 조금 전 추가로 사회이사 재직 기간 업무적 용도로 카드와 차량을 지원한 것은 맞다. 하지만 사회이사 사임 후 지원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량도 지원했다. 좀 이런 해명이 있었군요. 자, 처음에는 부인은 하다가 오늘 이제 저희가 보도 막바지에 가서는 하루 이틀 더 시간을 주면 해명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어쨌든 이 법인카드 사용은 확인이 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가 사회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공직을 맡았다는 점 때문에 이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김영란법이나 위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예. 공기업 사장인 킨텍스 대표를 맡기 전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였던 점을 감안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정치자금법 여러 가지 이제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던 바로 그 회사라는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럼? 네, 맞습니다. S사는 이미 시민단체에 의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이 된 상태죠. 검찰 수사를 통해 S사가 이화영 대표에게 실제로 법인카드를 제공했는지, 구체적 사용기간과 사용 액수는 얼마인지와 함께 대가성의 유무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대목입니다. 예. 이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이 법인카드 사용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보이긴 합니다. 네. 만약에 이 법인카드 사용의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이 S사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을 취재를 해봤는데요. 한 변호사는 사회이사를 마친 사람에게 법인카드와 차량을 줬다면 회사와 무관한 사람에게 이득을 준 셈이어서 배임죄나 횡령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또 관련 판례도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최순실 씨 측근이던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은 자신이 과거 임원으로 있던 광고회사에 도움을 준다 이런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서 3,700여만 원을 사용했다가 뇌물수수죄가 인정됐습니다. 자, 어쨌든 사회이사 끝난 사람에게 법인카드도 계속 쓰게 하고 차량도 제공했다면 상식선에서는 무슨 이유가 있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는데 네. 이 S사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하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이 이 앞서 말씀드린 S사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수원지검으로 관할건을 넘겼는데요. 현재 고발인 조사만 이뤄진 상태고 이제 S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수사는 더 이상 나아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취재한 게 좀 더 있는데 그건 내일 또 얘기를 들어보죠. 네. 예, 이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로 어제 하루 일정을 취소했던 이재명 후보가 오늘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해도 좋다고 했고 기자들의 질문 태도를 지적하다가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의혹에 대해 잘못한 게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100% 완벽하게 유능하지 못했다는 점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없잖아요.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불쾌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종의 연관이 확인된다면 사퇴하고 책임을 지실 걸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격에 이제 해당될 수 있죠. 이 후보는 70% 안팎의 높은 특검 여론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수용하겠다며 윤석열 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까지 같이 하자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가 미진한 정도를 넘어 은폐 수준이라며 이 후보의 조건부 수용은 시간 끌기 하다가 흐지부지할 검은 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검찰은 유동규 씨가 던진 휴대폰을 못 찾았고 측근 정진상 부실장과의 통화 내역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 운전자가 더 위험하다는 이 후보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피해자의 아픔을 무시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실토라고 비판했고 진중권 교수는 대형 망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 사과하겠다며 후보가 된 뒤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항의 인파에 가로막혀 추모탑에 직접 분향하지는 못했고 중간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했고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윤 후보의 광주 방문 일정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5.18 민주묘지를 찾은 윤석열 후보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사과합니다.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윤 후보는 우리 모두 5월 광주의 아들딸이라며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도 약속했습니다. 5.18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전두환 발언에 항의하는 대진연 등 일부 단체에 가로막혀 추모탑 참배는 하지 못했고 오지 마라 윤석열! 돌아가라 윤석열!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고개 숙여 묵념으로 대신했습니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물세례나 달걀 투척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오늘 오신 걸로 이게 사과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18 운동을 이끈 고 홍남순 변호사의 생가에선 대선 후보 중 첫 방문이라며 유족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강주 전남 지역 국민들이 좀 이미지가 좀 다르게 많이 보고 있어요. 좀 긍정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내일 목포 김대중 기념관을 방문한 뒤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며 국민통합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후보가 된 뒤 처음으로 한 행사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웃으며 축하 인사를 나눴지만 주고받은 말에서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재차 1대1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박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손을 맞잡습니다. 윤 후보가 먼저 과거 인연을 언급했지만 20몇 년 전에 성남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자주 뵀습니다. 보기를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난다는 이 후보 말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 후보에게 1대1 회동을 제안했던 이 후보는 또다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윤 후보 측은 느닷없다며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거부했습니다. 후보로 선출된 우리 후보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다만 이 후보 측은 행사 도중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귓속말로 직접 대화할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윤 후보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두 후보의 첫 만남은 전날 전국 여성대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후보가 부인의 낙상 사고로 불참하면서 하루 미뤄졌습니다.
이 후보는 사람이 그렇게 혼절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 놀라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이 후보 측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요소수 대란이 일부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중국이 우리 기업과 계약한 요소 18,700톤에 대한 수출 절차에 들어갔고 베트남에서도 요소가 일부 들어옵니다. 다만 이렇게 해도 2달 반 정도 버틸 양밖에 되지 않고 이나마도 언제 들어올지 그리고 언제 소비자들에게 공급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한 상황입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소 2,700톤을 실은 선박이 오늘 중국 청도항을 떠났습니다. 국내 반입까지 배편으로 통상 사흘 걸리는데 이마저도 차량에는 쓸 수 없는 산업용 요소입니다. 차량용 요소 300톤은 다음 주 목요일 중국에서 출항할 예정입니다. 19,000톤 정도의 요소 수입이 계약은 해놓고 선적이 지연되고 있었는데요. 이 문제가 사실상 거의 반출승이 됐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18,700톤의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을 뿐 수출전 검사가 완료된 300톤 이외 나머지 요소는 언제 들어올지 불투명합니다. 요소수 제조업체 관계자는 언제 얼마나 물량이 들어올지가 궁금한데 통보받은 게 없고 품질 검사나 통관 절차를 얼마나 빨리 해줄지도 아는 바가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요소 5,000톤을 확보했지만 차량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수입 예정 물량과 국내 보유량을 파악한 결과 2.5개월치의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요소 수출을 재개한 게 아니어서 급한 불만 껐을 뿐 수입 다변화 등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그런데 중국 언론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한국의 자업자득이라며 비아냥되는 듯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지적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정의용 장관은 요소수 문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종전선언 얘기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un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요소수 대란에 대해 중국 매체들은 중요 자원을 비축하지 않은 한국의 자업자득이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因此尿素短缺本应该是预料之中的事情，但正因为韩国政府的麻木核危机管理能力不足，才导致事态如此严重。 뒤늦게 중국에 아쉬운 소리를 하는 상황에서 면박을 당한 꼴입니다. 지난 9월 석탄 가격이 급등했을 때 인도가 중국산 요소를 사실상 싹쓸이하며 발빠르게 대응한 것과도 우리 정부의 늑장 대응은 확연히 대비됩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를 도입한 건 지난달 15일. 엿새 뒤인 21일에야 현지 공관의 첫 보고가 이루어졌고 국민들의 피해가 본격화한 이달 5일에야 청와대 TF가 꾸려졌습니다. 그 사이 지난달 29일 로마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의용 장관은 요소수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고 종전선언 논의에 집중했습니다.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에서 결국 사과했습니다. 정부가 미리 대처 못해서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중국산 요소가 들어오면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습니다만 요소수 수급 대란이 진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차 등 물류 분야에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보니 똑같이 요소수가 필요한 장애인 콜택시나 어린이집 버스같이 교통 약자용 차량은 지원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보도에 윤재민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어린이집.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25인용 소형 버스에 올라탑니다. 요소수가 있어야만 운행할 수 있는 디젤 차량입니다. 토요일 날 경고등이 들어온 걸 발견했습니다. 지인분들하고 주유소 20군데도 다 돌아보면서 확인을 했고요. 주유소에서는 구입을 할 수가 없었고. 어렵사리 10리터 요소수 2통을 구했지만 언제 또다시 요소수 경고등이 켜질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용 차량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장애인 전용 콜택시인 이 승합차도 요소수가 있어야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콜택시 6대 중 1대는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인데 40일치 비축 물량만 남았습니다. 협력업체 쯤에 알아보니까 물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예비 물품으로 시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해 요소수가 필요 없는 장애인 차량을 우선 배차하는 등 요소수 사용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요소수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선 사람들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작년 초 마스크 대란 때와 닮았습니다. 중국산 원료 공급난과 국내 재고 부족 그리고 정부의 뒷북 행정으로 이어진 것도 판박인데 오늘의 포커스는 코로나와 요소수 닮은 꼴 대란에 맞췄습니다. 수백 미터 넘게 길게 이어진 줄. 새벽부터 기다렸지만 준비된 물량은 순식간에 동이 났죠. 아침에 7시에 와가지고 지금 계속 기다리다가 지금 아침 7시부터 와가지고 여태껏 11시까지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 타려고. 곳곳에서는 불평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고. 행정에서 못 오는 거요.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는 세금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요소수 대란은 중국산 원료 수입이 중단되면서 국내 재고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생겼는데 중국산 필터용 부직포 수입이 중단되면서 시작된 마스크 대란과 닮았습니다. 이어진 가격 급등까지 마치 도돌이표를 붙인 것 같습니다. 8,000원짜리가 지금 12만 달라고 지금. 가격들이 막 2배, 3배 이렇게 점프가 됐더라고요. 국민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 정부의 자세와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 대책도 비슷합니다. 정부는 마스크 대란 때처럼 매점 매석을 단속하고 판매 방식을 지정하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는 국내 생산 물량이 있었기에 이 같은 조치가 통했지만 요소수는 국내 생산이 거의 없어 통제할 물량이 없다는 게 문제. 보조금을 줘서라도 국산화 정책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쓰지 않으면 제2의 요소 사태들이 마침 약 3개월치 물량을 중국 등에서 확보하면서 요소수 부족이란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는데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또 다른 공급난이 잠재해 있는 건 아닌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오늘 아침 집에서 일찍 나섰던 분들만 볼 수 있었던 게 눈이었죠. 이내 녹아버리긴 했지만 때이른 추위에 서울의 첫눈은 지난해보다 30일 빨랐습니다. 한라산은 첫눈이 17cm 넘게 쌓여서 눈꽃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한라산 중턱까지 흰눈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무마다 하얀 눈꽃이 피어났습니다. 강풍이 빚어낸 산고대가 어우러지며 한겨울의 운치를 더합니다. 코로나도 힘들었지만 친구랑 이렇게 한라산에 와서 첫눈을 맞으니 더욱더 행복하고요. 대설특보가 내려진 한라산은 어제부터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21일 빠른 첫눈은 이틀 동안 17.3cm가 쌓였습니다. 부산에서는 눈을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이렇게 눈을 보게 돼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서울에서도 오늘 새벽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0일 빨랐고 평년보다 8일 일찍 찾아온 첫눈입니다. 눈이 쌓이지는 않았지만 출근길 시민들은 한겨울 같은 추위를 겪었습니다. 좀 겹겹이 껴있게 됐고요. 벌써 첫눈이 온 게 좀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네. 무주 덕유산과 함양 백운산 등지에도 첫눈이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대 8cm가 더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는 이번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대인 460명으로 누적 집계됐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거는 이 증가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먼저 정은혜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그럼 우리 의료계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열흘째인 오늘 위중증 환자는 35명 늘어 460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위중증 환자입니다. 연말을 맞아 모임이 더 활발해지고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진다면
지난해 말과 같은 위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다음 주 500명을 넘기고 다음 달 초엔 865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한 정부 연구기관은 내다봤습니다.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라 사망자도 늘어 누적 사망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초기에 이 확진자 규모와 이에 연동돼서 중증 환자, 사망자가 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정부는 경로당 등 노인 복지시설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고령층 추가 접종 시기를 5개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네, 이렇게 위중증 환자 관리가 비상인데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확진자 5,000명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의료계는 내일 일부 파업에 나섭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고치인 460명을 기록한 오늘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인천 73%, 서울 71% 등 전국 평균 57%였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비상계획 경고 기준 60%에 가까워진 겁니다. 중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이게 포화될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숨이 턱에까지 차 있는 상태에서 더 환자가 늘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10,000명 발생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체계로 감당할 수 있는 확진자는 5,000명, 중증 환자는 500명 정도라는 게 의료계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또 간호사 한 명이 코로나 중환자 1.8명을 관리한다는 정부 기준이 막상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제는 병상이 환자를 보는 게 아니고 의료 진위 환자를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간호인력이 중심이 된 의료연대본부는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내일 파업에 돌입합니다. 방역당국은 일부 간부들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 진료 차질 문제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마취 상태인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인턴과정 수련의가 다른 대형 병원에서 의사 수련 과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서 가능했던 일인데 해당 병원은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고 채용했다는 입장입니다. 정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9년 4월 서울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련의 A씨. 범행 당시 선배 전공의에게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는 등 성추행성 발언을 연거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서울 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상태. 그런데 A씨가 올 초 서울 시내 다른 대형 병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병원 인사규정엔 징계 처분을 받아 해임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취업시킬 수 없도록 돼 있었지만 A씨에겐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문제를 일으킨 병원으로부터 수련 취소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먼저 사직하면서 해당 규정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A씨를 채용한 대형병원 측은 그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자사 차량의 엔진 결함을 제보한 전직 현대차 직원이 미국 교통안전국에서 우리 돈으로 약 280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동차 부문 역대 최대 포상금입니다. 내부 고발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은 박상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북미에서 47만 대가 리콜 조치된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세타토 엔진이 탑재됐는데 당시 현대차 엔지니어 한 명이 엔진 결함 사실을 회사 측에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한국 정부와 미국 교통안전국에 엔진 문제를 제보했습니다. 미국에도 47만 대를 그 당시에 리콜을 했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나머지 차량도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콜해야 된다라고 제가 미국에도 제보를 했었습니다. 미 교통안전국은 조사를 통해 지난해 11월 현대기아차에 8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김광호 씨에게
2,400만 달러, 우리 돈 28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겁니다. 미 교통안전국이 내부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이자 자동차 관련 역대 최대 포상금입니다. 안전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김광호 씨는 감수한 위험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아 기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마트 등이 딸린 대형 쇼핑몰 3곳이 한꺼번에 서울의 한 지역에서 입점 준비에 나섰습니다.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은 코로나 지나니까 이번에는 대기업 쇼핑몰이냐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3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복합시설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할 예정입니다. 근처 부지에는 롯데의 대형 복합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고 신세계 역시 새 쇼핑몰 출시를 고심 중입니다. 한 동네에 3개의 대기업 쇼핑몰이 몰리는 겁니다. 주변 소상공인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자칫 대형 쇼핑몰의 골목 상권이 무너질까 우려하는 겁니다. 골목 상권에 폭탄을 던지는 격인 창고형 매장 마곡 복합 쇼핑몰 입점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렇듯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현실이 대형 쇼핑몰과 불과 1.5km 떨어진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힘겹게 버텼는데 이제는 공룡 유통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11월 달 위드 코로나 하지 않습니까? 이제 되면은 장사가 좀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 집에 손님이 오려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쇼핑몰이 들어서서 사람 자체도 볼 수 없다고 하면 실제 66%가 넘는 소상공인들은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점포 경영이 나빠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걸맞는 대기업과 자영업자의 상생 방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 연이어 전하겠습니다. 이 공시가 1억 원 이하 아파트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로 분석되는데 정부는 부랴부랴 집중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러다 저가 아파트에까지 규제가 가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아파트 단지. 올해 초 7천만 원 남짓하던 전용 40제곱미터가 약 2.5배인 1억 7,500만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법인도 왔고 외지에서도 왔고 전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 대구, 멀먼 지구에서도 많이 왔고요. 이번 달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매매가 3억 원 이하는 83%, 특히 1억 원 이하 초저가 아파트 비중은 34%로 올 들어 가장 높습니다. 공시가 1억 원 이하면 다주택자나 법인도 취득세를 1%만 납부하면 되고 지방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틈새를 노려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공시가 1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집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법인과 외지인 거래를 대상으로 다운 계약과 명의 신탁,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와 법인의 단타 투자 방지책도 논의 중이지만 이미 투기 세력이 휩쓸고 간 이후의 뒷북 대응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요사이 서울 대다수 지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가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초고가 아파트는 강남 일대에서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김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마포구의 3,800여 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9월엔 15건이 매매 신고됐지만 11월 들어서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막 추격 매수하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그동안 좀 급매물들이 있던 건 다 정리가 됐어요. 마포구뿐 아니라 강북, 양천, 서대문구 이렇게 4곳이 이번 달 거래 신고가 아예 없습니다. 반면 강남권 대단지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어집니다. 서초구의 한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15일 38억 원에 거래되며 한 달 전보다 2억 9천만 원 높은 역대 최고가로 팔렸습니다. 중저가 주택 지역은 최근 대출 억제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지만 1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재작년 12-16 대책 때부터 담보대출 자체가 불가능했던 만큼 규제 효과가 사실상 소멸됐다는 분석입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와 강남불패 현상도 여전합니다. 같은 규제 상황이면은 어디가 더 좋을까를 판단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강북보다는 강남 쪽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집값 안정기라는 정부 평가 속에서도 고가 아파트의 강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추진해 오던 차별금지법과 여성정책에 선을 그으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일 경우에 2030 남성들이 반발할 거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그럴 거면 대통령도 나중에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보도에 장용욱 기자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부산에서부터 도보행진을 벌인 진보단체가 한 달 만에 국회 앞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하고 민주당도 호응했는데 이 후보가 어깃장을 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 말씀드립니다. 차별금지법 나중에 제정하시려거든 대통령도 나중에 하십시오. 이 후보는 오늘도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았지만 일방통행 강행 처리 방식으로 이 갈등을 극화하는 방식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서 당 내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방적 처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건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뭐 그 답이 아니잖아요. 이 후보가 그제 2030 남성 표심을 언급하며 페미니즘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글을 선대위의 권한대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여성 정치 네트워크는 성차별주의자들의 손을 부여잡으며 여성을 계속 무시할 거냐고 지적했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여성들 표 없이도 당선될 수 있다는 계산을 끝낸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해당 글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오늘도 페미니즘을 깨부셔야 청년 문제가 보인다는 글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하면서 선대위 구성도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윤 후보는 호남 지역과 탈진보 세력까지 아우르는 국민통합위원회를 후보 직속으로 설치하는 구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만난 자리에는 임태희 전 의원이 동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에게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한 만큼 임 전 의원에게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기는 방안도 논의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태근, 윤희숙, 금태섭 전 의원 등 10여 명에 대한 이름도 거론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임 전 의원은 과거 선대위 경험을 공유했을 뿐 인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총괄 선대본부장 후보군으로 권영세 의원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거대책본부장도 한 명으로 할지 아니면 분야별로 나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윤 후보 측은 선대위 명칭을 공모해달라고 당에 요청하고 호남과 탈진보 세력 등을 아우르기 위한 후보 직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코로나 피해 계층을 위한 조직을 통해 차별화하는 구상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이 경선 캠프를 겨냥해 자리 사냥꾼들이 많다며 실무형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이준석 대표도 소규모 선대위 구성을 주장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폭넓은 영입으로 몸집을 키우려는 윤 후보 측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예,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지원금을 추진 중이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파격적인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공언한 바가 있죠. 대선 앞두고 벌어진 전의 전쟁에 나라 비전 괜찮은지 최원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먼저 두 후보의 공약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전국민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데요. 내년 1월 1인당 20에서 30만 원 정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으로 맞불을 놨는데요. 각각 약 15조 원, 50조 원이 소요될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역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이 이름만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첫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상생국민지원금, 방역지원금 등 이름을 바꾸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재정 부담으로 반대 여론이
여론이 높은 것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예. 지난해 총선 직전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해서 약 14조 원이 들어간 걸 시작으로 지난 9월 5차까지 이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62조 원이 넘습니다. 선관위는 이 후보 공약을 여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가 임박한 때에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재난지원금이든 방역지원금이든 가능만 하다면 뭐 이름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민주당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약 10에서 15조 원을 납부를 내년으로 미뤄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구상이고요. 윤 후보 측은 지출 구조 조정과 단기국채 발행 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각각의 공약에 대해서 법 요건에 맞는 것만 납세 유예가 가능하다. 또 지원이 정말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 짚어봐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당의 납부 유예 주장은요, 법을 넘어서는 데다 보시다시피 초과세수는 사용처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에 쓸 수 있는 액수는 아주 제한적이고요. 또 결산이 되는 4월 이후나 집행 가능해서 1월 지급은 초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어디서 당겨서든 선거 끝나면 이게 다 국민 부담으로 다가올 텐데 나라 빚 문제는 괜찮습니까? 여권에서는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또 코로나 재정 지출도 적다고 주장하는데요. IMF에 따르면요, 주요 35개 선진국 가운데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 상승폭 가장 컸습니다. 문제는 최근 10년간 고령 인구 증가 속도가 OECD 37개국 가운데 1위로 돈을 버는 인구보다 써야 할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빚을 늘리는 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 지원을 하게 되면은 부채 증가 속도는 지금보다도 더 빨라질 수가 있을 거고 미래 세대의 부담은 아주 과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국회 예산정책처는요, 현 추세대로라면 나라 빚이 내년 1,000조 원을 넘어서 8년 뒤에는 2,000조 원까지 치솟을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2,000조 원, 가을 빚에 소도 잡아먹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만 제발 미래 세대 생각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잠실 야구장에서는 삼성과 두산의 플레이오프 2차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 두산의 타선이 폭발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다솜 기자, 경기 상황 전해주시죠. 네, 플레이오프 1차전을 가져간 두산의 기세는 안방에서도 이어졌습니다. 1회부터 연속 3안타 등 2점을 내며 물오른 타격감을 이어갔습니다. 2회에는 베테랑 김재호의 3루타로 추가점에 성공하며 삼성의 좌완 에이스 백성현을 강판시켰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삼성은 원태인이 아닌 최지강 카드를 선택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두산은 페르난데스의 2타점 적시타를 앞세워 점수차를 5대0까지 벌렸는데요. 이 3회엔 어제 오승환을 상대로 시즌 첫 홈런을 때린 박대혁의 2루타 등 2점을 내며 차곡차곡 점수를 쌓았습니다. 두산이 득점권에서 불방망이를 휘두른 것과 달리 삼성은 득점 기회 때마다 침묵했습니다. 여기에 믿었던 원태인마저 1.1이닝 2실점으로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두산은 4회 강승호의 2타점 적시타로 9대1까지 점수차를 벌리며 사실상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현재 8회가 진행 중으로 두산이 11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나게 되면 두산은 한국 프로야구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사상 첫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과 동시에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거쳐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는 최초의 팀이 됩니다. 지금까지 TV조선 이다솜입니다. Let us remember the golden rule. Do unto others as you will have them do unto you.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 의회 연설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은 황금률로 불립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어뜸가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교황은 미국의 폐쇄적인 이민, 난민 정책을 꾸짖으며 언젠가는 미국인들도 그런 대접을 받을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공자의 말씀과도 통하죠. 무학대사는 자신을 돼지 같다고 한 이성계에게 부처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입니다. 돼지만 보이는 당신은 그렇게 대접받으면 될 일이고 부처만 보이는 나는 부처같이 대접하라고 일갈한 겁니다. 검찰총장이 청사에서 기자단과 대치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자단은 이른바 하청감찰과 언론사찰 의혹에 대한 해명을 김호수 총장에게 사흘째 요구했지만 답이 없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김 총장은 묻는 말에 답은 하지 않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며 도리어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자들이 총장을 겁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와중에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하니 옳고 그름을 떠나 검찰 역사에 길이 남을 낯뜨거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이런 값어치까지 떨어졌나 싶은 씁쓸함도 누르기 어렵습니다. 김 총장은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후보 의혹을 조사한다며 전현직 대변인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대해서 보고는 받았지만 승인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와 감찰을 비롯한 모든 검찰 활동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총장이 보고는 받았는데 승인한 건 아니라고 하면 이 말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승인한 게 아니라면 보고는 왜 받았을까요? 상식 차원의 의문이 줄어리 있지만 답을 하지 않으니 이해할 도리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4건, 부인과 주변에 대해서는 검찰이 4건을 수사 중입니다. 조국 일가 월성 원전 같은 의혹 사건들을 수사했던 검사들도 감찰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변인 휴대전화를 분석해 공수처에 넘긴 이른바 하청 감찰까지 합치면 제1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수사와 감찰이 10건도 넘는다고 하죠. 현 집권 세력이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표현, 검찰공화국이 부활한 듯합니다. 아무리 다급하다 해도 세상의 눈길은 조금씩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고도 정작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는 무능하다는 세간의 평가를 모욕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듯하니 이러다가 끝내 무슨 사달이 나는 건 아닌지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11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였습니다. 오늘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눈발이 날리는 정도라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때이른 추위에 작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찾아온 첫눈이었습니다. 내일은 눈이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다른 대부분 지역은 비가 추적추적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빗방울만 약간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찬바람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쪽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졌고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옷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안동은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주말 아침까지는 이렇게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날씨인데요. 규칙적인 운동과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등 건강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0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